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6.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완자 사료 보겠습니다. 완자 111쪽 자료 2번이고요. 네, 여기 나가사키 항과 데지마의 모습 알 걸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이었던 거죠.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의 내항이 1639년에 금지가 되고 2년 뒤인 1641년에 네덜란드의 데지마의 상관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이게 18세기 초에 나가사키에 들어오는 청나라 상인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무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발급한 것이 신패이고요. 부산 초량에 있었던 외관의 모습입니다. 17세기 중반에는 나가사키를 통한 청과의 교역량이 증가해서 일본에 많은 양의 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맞부는 신패를 발급해서 내항하는 청 상인들의 무역량을 통제를 했고요. 한편 조선은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했고 또 에도막과 청의 무역을 중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 유통에 대해서 봅시다. 네, 선생님, 수특에 나와 있는 대로, 은 유통과 교역 체계를 같이 묶지 않고 따로 뺐어요. 따로 빼야 이제 문제도 은 유통이 별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화를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아시아 하면은 은 경제와 별로 연관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은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 변화와 아시아의 경제 변화가 이제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 어떻게 보면 교역의 매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은 자체가 키워드가 돼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국마다 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청 같은 경우겠죠. 이제 명나라 때부터 보초라고 하는 지폐와 동전을 유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명전에 있었던 원나라 때 발행됐던 지폐 기억나나요? 네, 교초였죠. 교처가 원나라 말기에 엄청 남발이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혼란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그 지폐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초를 불신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지폐에 대한 그런 값어치를 잘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초 대신에 그냥 귀금속이니까 확실한 민간 거래에서 은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은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됐고 또 명나라 때에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조편법을 쓰고 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명 중간에 보면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상인이 아메리카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갈레온선에 은을 가득 싣고 와요. 마닐라까지 와요. 네. 그러면서 중국 상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일본과도 교역을 해요. 일본에서도 은 생산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 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때 가면은 이 세금 제도까지 계속 지정은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은을 빨아들이는 뭐 블랙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에 세계 은이 종착하는 곳이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별명도 있었다라고 해요. 외국 은의 무덤이다. 외국 은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곳이 여기 중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 조선은 어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세기 조선 건국 초에 은 유통 부진했어요. 뭐 은 말고도 다른 화폐도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은이나 금광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분명히 조공품으로 중국이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금광 채굴을 또 막았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도 단천에 있는 단천 은광 등등 은광 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국가 주도였겠지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시작이 된 거는 명나라 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 원병으로 들어오게 되죠. 뭐 그러면서 봉급도 줘야 되고 이제 그 사람들도 은을 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은이 유입이 됩니다. 17세기 조선 후기의 상인들이 이제 유통하는데 은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히트 품목이었던 조선의 인삼이나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생사, 비단을 일본의 은과 교환을 하게 되면서 일부 은이 조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은이 조선의 중개를 거쳐서 이렇게 또 중국까지 들어오는 그런 은의 길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는 거. 결국 은은 어디로 간다? 종착지는 중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일본으로 갑시다.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네. 은 생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세기 조선 연산군 때쯤 되면은 은과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회취법, 연은 분리법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은을 채굴을 해본 건 아니지만 순 100% 은이 그대로 이렇게 광산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돌과 뭐 은광석과 함께 불순물이 포함이 되는데 이 은광석을 납 연자예요. 납과 함께 막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납이랑 은의 혼합물을 만든 거예요. 납과 은의 혼합물. 그래서 납과 은을 분리를 해내는 건데요. 그거를 제 위에 올려서 분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은을 얻는 방법이죠. 이게 납과 은을 분리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서 은 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은광, 세계 은 생산량의 뭐 3분의 1을 담당을 했다라고 해요. 이와미 은광이 개발이 되고요. 또 일본의 다이묘들, 영주 세력들은 이런 상업이나 이런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이묘들 은광 개발에 뛰어들면서 일본에서도 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돈처럼 그냥 쓰게 되는 거죠. 화폐나 다른 나라 무역할 때도 돈으로 쓰는 거예요. 결제 대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은이 유출이 되면서 일본도 나중에는 은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 유출 나가지 않게 통제를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은화의 순도를 낮추는 거예요. 당연히 은화면 100%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순물을 섞는 거죠. 뭐 88%은 함량 혹은 85% 함량, 뭐 80% 함량. 시대가 지나면 뭐 40%까지 은 함유량이 낮아지게 돼요. 이건 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은이 또 많이 나갔던 방법이 조선의 인삼을 그렇게 사들이느라 은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친 김에 조선 인삼을 그냥 국내에서 심어보자, 일본에서 심어보자 했던 건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막 불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삼을 이렇게 수출하는데 이런 불량 은화를 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함유량이 낮은 은화를 주면 어떻게 하냐. 일본 안에서는 그 은화의 순도가 낮은 은화가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불만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인삼만을 따로 수입하기 위해서 은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은화를 따로 주조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게 인삼대왕고은이라고 해요. 조선의 인삼만을 수입하기 위한 별도의 은화를 따로 주조했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은유통에 대한 사료를 또 보고 갈게요. 네, 완자 113쪽 하단입니다. 여기 나를 볼 건데요. 조선에서도 은이 이제 유입이 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호조가 아래기를 근래에 와서 술과 고기, 소금, 간장 등의 소소한 값들은 모두 은을 사용하고 있대요. 네, 선조실록인데 이미 어떤 이런 소소한 물건들을 거래하는데도 은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라의 백성이 오히려 그 덕으로 생계를 꾸려간다고 한다. 명군을 상대로 장사할 때 처음 시도했는데 이 명군 임진왜란 때 원병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건을 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먼저 은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수특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갈게요.